아내의 입에서 내 이름이 아닌 다른 남자의 이름이 흘러나온 건 우리가 한 침대 위에서 서로의 숨을 뒤섞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터질 듯 뛰던 그때 그녀는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지훈아. 그 이름은 대학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박지훈, 아내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남자의 것이었고 그 두 글자가 공기 중에 떠 있는 동안 18대를 함께 쌓아 올린 시간들이 한꺼번에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아내의 차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조용히 꺼냈을 뿐입니다. 나는 그날 이후 남편이자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의 증거 수집자가 되어 내 결혼 생활을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나이트 근무라며 집을 비우던 밤들, 회식이 길어질 거라며 늦게 들어오던 날들, 평소보다 화장에 공들이고 새 속옷을 사들고 오던 그 사소한 순간들까지 모두가 전혀 다른 의미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텔 출입 장면이 여러 번 찍힌 사진들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이 결혼을 붙잡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말은 당신의 기대를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감정에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방탐정의 더블 파일과 함께 더 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속으로 떠나보세요. 저는 올해 48살이 된 남자입니다. 경기도 분당의 2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에서 아내와 둘이 살고 있었고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그런 하지만 꽤 괜찮은 중년의 일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오래 버틴 만큼 나름 인정을 받는 영업팀장이었고 집에는 대학 시절부터 20년 넘게 함께한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지의 저는 제가 가진 것들에 대해 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더 이상 그 시절의 저처럼 모른 척하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동정을 받고 싶어서도 아니고 아내를 일방적으로 욕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제가 외면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끝까지 이야기해 두어야 앞으로의 제 삶을 버티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만큼은 스스로를 포장하지도 아내를 감싸주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저와 아내는 대학 시절 같은 학과에서 선후배로 처음 만났습니다. 30이 되기도 전에 결혼을 했고 벌써 혼인 생활만 18년이 넘었습니다. 오래된 친구이자 연인이었던 우리는 결혼식 날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 앞에서 끝까지 잘 살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역시 오래 사귄 끝에 결혼까지 간 우리를 대견해 했고 사진 속 네 사람의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안도와 만족이 더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국내 중견 제약회사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늘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 씻고 양복을 챙겨 입은 뒤 출근 시간대 지하철과 도로를 뚫고 병원과 약국, 거래처를 돌았습니다. 월급과 성과급이 합쳐지면 아직은 이 아파트에서 버티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오는 수준이었고 그래서인지 저는 스스로를 적어도 가장 역할은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큰 사고를 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지도 않는다는 점이 제 나름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비슷한 시간 동안 같은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분당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심장내과 병동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며 수십 명의 간호사와 환자를 책임지고 있었고 데이 근무와 이브닝, 나이트를 반복하는 3교대 근무를 꿋꿋이 버텨왔습니다. 병동에서는 목소리가 또렷하고 일 처리가 정확한 사람으로 통했으며 환자와 보호자들 사이에서도 믿을 만한 간호사 선생님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집안일을 챙기려 노력했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말은 아끼면서도 속으로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애 시절 뜨겁게 서로를 찾아 헤매던 감정은 어느새 조용한 일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먼저 집을 나섰고 나이트 근무를 마친 아내는 제가 출근한 뒤에야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저녁 무렵 구겨진 넥타이를 풀고 집에 돌아올 때면 아내는 다시 병원으로 나갈 준비를 마치고 간단히 커피를 마시며 시계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생활이 어긋나는 날들이 쌓이다 보니 같은 집에서 지내면서도 얼굴을 마주보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둘 다 집에 있는 저녁이면 우리는 주로 말수적은 동거인처럼 각자의 피로를 다스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는 소파 구석에 앉아 캔맥주를 하나 따고 뉴스를 틀어놓은 뒤 스마트폰으로는 주식과 부동산 커뮤니티를 건성으로 훑었습니다. 회사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보고서를 노트북으로 정리하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서 아내는 경원단체 채팅방 공지나 다음 주 근무표를 확인하고 익숙한 습관처럼 인스타그램과 온라인 카페를 번갈아 넘기며 눈을 식혔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누던 대화는 대부분 생활비와 공과금, 주말에 무엇을 사야 하는지 같은 실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전기세를 줄이려면 어디서부터 아껴야 하는지, 다음 명절 전에 어느 집부터 들러야 하는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가끔씩 아내는 병동에 새로 들어온 의사 이야기나 까다로운 환자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거래처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둥, 실적 압박이 심해졌다는 둥,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대화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속에는 서로에 대한 관심보다 해야 할 말만 겨우 주고받는 건조함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그 건조함을 위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래 함께 살다 보면 다들 저 정도는 되는 줄 알았고 누구나 결혼 생활이란 그런 식으로 무뎌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늦는 날이 조금씩 늘어나도 전화기 화면을 내 쪽에서 살짝 돌려두는 모습이 눈에 들어와도 저는 일부러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무심함과 안일함이 결국 무엇을 불러오게 될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회사나 병원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내가 얼마짜리 계약을 성사시켰는지, 다음 달 실적 압박이 얼마나 더 심해지는지, 아내가 있는 병동에 새로 부임한 교수 이야기가 어떤지, 까다로운 환자와 보호자 때문에 얼마나 진이 빠졌는지 같은 이야기들이었죠. 겉으로 보면 부부가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평범한 대화였지만 거기에는 서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려는 질문도, 오래된 상처를 꺼내놓을 용기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이가 들어서도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사소한 애정 표현을 섞어가며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이야기는 입 밖으로 꺼내기만 해도 어색해졌고 우리는 그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래 함께 산 룸메이트처럼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말만큼은 부부로서의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면 우리는 분당중앙공원 쪽으로 나가 천천히 산책을 하거나 서현역 근처에서 미리 눈여겨보아 두었던 식당을 찾아가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오븐에 구운 치킨과 샐러드를 파는 작은 양식집에 들르기도 하고 내가 자주 가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듯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만큼은 서로에게 시선을 돌리려고 했고 우리는 그 정도면 중년 부부로서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부부관계도 신혼 때처럼 자주 뜨겁게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둘의 피로가 조금 덜한 날이면 자연스럽게 같은 침대에서 몸을 기댄 채 잠이 들기 전에 스킨십을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숨이 가빠질 정도로 서로를 갈망한다기보다는 아직 우리는 부부라는 최소한의 확인 작업에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그 안에 애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느새 습관과 의무가 뒤섞인 애매한 정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고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그 믿음은 꽤 그럴듯하게 보였을 겁니다. 문제의 날도 그런 평범한 주말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아내와 나는 집 근처에서 조금 이름이 알려진 한식집에 갔습니다. 그 주에 아내는 나이트 근무를 연달아 마치고 이틀 동안 쉬는 일정이었고 나는 오랫동안 공을 들였던 거래처 계약을 마무리해 팀장에게 칭찬을 들은 직후였습니다. 오랜만에 둘 다 마음이 가벼운 날이었고 그래서인지 식당에서 나온 뒤 바로 집으로 들어가기 아쉬워 근처 술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동네에서 자주 지나치기만 했던 작은 선술집에 들어가 우리는 자리를 잡고 맥주와 소주를 함께 시켰습니다. 나는 그날따라 잔을 빠르게 비웠고 아내도 평소보다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볼이 붉게 달아올랐고 눈가에는 피로와 해방감이 뒤섞인 듯한 빛이 스쳤습니다. 나도 소주 반 병쯤 비우자 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만 맴돌던 회한들 대신 잘 버텨온 한 주에 대한 자기 위로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내 팔에 자연스럽게 몸을 기대고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아내의 그림자는 예전 우리가 연애하던 시절처럼 내 옆에 길게 붙어 있었고, 아내는 취기가 오른 목소리로 오늘 병동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중얼거리듯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그 말들의 절반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여전히 한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내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작은 목소리로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단지 피곤해서 나온 투정이라고 믿었고, 별다른 대답 대신 아내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우리는 간단히 샤워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켜니 주말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마신 탓인지 몸은 나른했고 머리는 둔해졌지만 기분은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아내가 내 쪽으로 몸을 조금 더 기울이며 다리에 살짝 몸을 기대더니 별말 없이 내 손등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나는 말없이 팔을 뻗어 아내의 어깨를 감쌌고, 아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내 품으로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서로의 체온이 가깝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의 스킨십은 오랜만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나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며 괜찮냐고 묻는 대신 오늘 하루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겨우 꺼냈고, 아내는 내 가슴께에 얼굴을 묻은 채 짧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TV를 끄고 침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의 잠자리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천천히 아내의 반응을 살피려 했고, 아내도 오랜만에 내 손길에 몸을 맡기며 숨을 고르는 듯했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육체적인 거리감이 조금씩 좁혀지는 느낌이 들어 그 순간만큼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수록 우리는 그동안 눌러두었던 욕망과 피로를 함께 풀어내듯 서로에게 더 거칠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몸이 열을 띠던 그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정에 가까워진 순간 아내의 입에서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또렷하게 흘러나온 것입니다. 지훈. 아내가 그렇게 속삭이듯 불렀을 때 내 머릿속은 순간 새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잘못 들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술도 마셨고 숨도 가빴고 침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한꺼번에 끌어다 대며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내 귀에 박힌 그 이름의 음절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민수도 자기야도 아닌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고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멈추지도 않았고 표정도 바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순간 내가 무슨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무엇인가 되돌릴 수 없게 깨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아내 역시 자신이 방금 어떤 이름을 불렀는지 깨닫는 순간 숨이 멎은 사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동안 침실 안에는 우리의 숨소리만 어색하게 남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다시 움직이려 했고,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남편인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마도 내가 술 기운에 제대로 듣지 못했을 거라고, 지금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금세 잊힐 실수라고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겠죠. 그날의 나는 그렇게 침묵을 선택했고, 그 침묵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그 순간부터 내 안에서는 엄청난 충격과 분노가 번개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끝까지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여전히 그저 남편으로서 아내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사람인 척 몸만 움직였을 뿐 머릿속에는 온갖 의심과 추측이 엉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지훈이 누구인지, 왜 아내의 입에서 그런 이름이 흘러나왔는지, 그 이름을 떠올린 채 나를 끌어안고 있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행위가 끝났을 때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내를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내 표정은 익숙한 남편의 얼굴이었지만 시선은 아내의 숨소리와 눈빛, 작은 몸짓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안해하는 기색이 있는지, 내 반응을 살피는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는지, 내게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표정이 스치지 않는지 조용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내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듯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입 밖으로 내뱉은 이름이 얼마나 치명적인 의미를 갖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평소처럼 아내를 끌어안고 있으니 처음의 공포는 조금씩 옅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술에 취해 있었고 불이 어둑했고 숨이 가빴으니 남편이 제대로 듣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그것이 그냥 한순간의 실수로 묻혀버리기를 바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어디서도 들어 본 적 없는 남자의 이름, 지훈이라는 두 음절이 아내의 혀끝에서 또렷하게 떨어져 나오는 순간을 내 귀는 너무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떠올리며 나와 같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원래 무언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감정만으로 움직이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아내를 다그쳐서 울부짖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알고 싶은 진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내 귀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부터, 그리고 그 이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가 등을 돌리고 잠이 든 뒤에도 한참 동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는데도 가슴은 계속 뛰었고 자꾸만 아내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던 그 이름의 울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옆에서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긴장으로 굳어있다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차츰 안심한 사람의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내는 아마도 내가 술기운의 기억을 흐릿하게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으며 서서히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일요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시 동안은 전날 밤 일이 단지 이상한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머리를 맑게 하려고 눈을 비비고 일어나자마자 그것이 분명한 현실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옆을 돌아보니 아내는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평온한 얼굴로 베개에 머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내려다보는 순간 내 안에서 여러 감정이 얽혔습니다. 불쾌함, 배신감, 그리고 아직은 아무것도 묻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씁쓸함까지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거실로 나왔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식탁에 앉아 머그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어젯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더듬어 보았습니다. 정말로 잘못 들은 걸까?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떠올려봐도 내 귀에 박힌 그 이름의 발음과 울림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단순한 실수였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부부가 가장 솔직해지는 그 순간에 다른 남자의 이름이 입 밖으로 새어나온다는 것이 과연 우연으로만 설명될 수 있을까? 커피가 식어가는 동안 내 머릿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내가 거실로 나왔을 때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잘 잤어라는 인사를 건네며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내의 눈동자에 잠깐 스치는 경계와 불안이 보였지만 나는 그것을 모르는 척 웃어 보였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정말로 안도한 사람처럼 어깨에 힘을 풀었습니다. 혹시나 했던 걱정이 단순한 기우였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표정이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의심의 뿌리가 더 깊이 박히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지훈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다니는 병원 어딘가에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말하던 의사들, 레지던트들, 후배 간호사들 이름을 하나씩 떠올려 보면서 내가 들었던 적 없는 이름이 어떻게 우리의 침실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 고민했습니다. 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이어가면서도 아내의 행동을 예전보다 더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는 시간, 씻는 순서, 출근 준비, 병원에 다녀와서 하는 말, 휴대전화에 손을 올리는 횟수 같은 사소한 것까지 눈에 밝혔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볼 때면 나는 모른 척 다른 곳을 보는 척하면서도 시선 한쪽을 그 화면으로 두었습니다. 누구에게서 메시지가 오는지, 어떤 순간에 표정이 미세하게 바뀌는지, 웃음이나 한숨이 나오는 타이밍이 전과 달라졌는지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은 특별히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불편했습니다.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흘러가는 일상이 내 귀에 박힌 그 이름을 더 또렷하게 떠올리게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나는 조금 더 직접적인 방법을 써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내가 다시 나이트 근무에 들어간 날 밤, 집 안에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도 한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가장 먼저 화장대 앞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여러 기념품, 화장품, 오래된 영수증들이 뒤섞인 사이에 수상한 물건이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만 있을 뿐 새로운 단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옷장 문을 열고 아내가 평소 들고 다니는 가방들을 하나씩 꺼내 안쪽 주머니까지 확인했습니다. 출퇴근을 함께 했던 카드 지갑과 오래된 영수증, 병원 명찰과 볼펜 몇 자루가 나왔지만 그 어느 것도 내 의심을 확실하게 해줄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허탈함과 안도감이 묘하게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이상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현관으로 나가 아내가 타고 다니는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 문을 열고 조수석과 뒷좌석, 글러브 박스를 차례대로 뒤져보았지만 여기에서도 특별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차량용 블랙박스는 주행 중뿐 아니라 주차 중에도 영상을 남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아내가 병원과 집 사이 이외의 곳을 자주 들른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운전석 쪽으로 몸을 숙여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조심스럽게 뺐습니다. 손가락 끝이 조금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느꼈습니다. 정말로 뭔가가 나올까봐 두렵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지금까지의 모든 의심이 기우였으면 좋겠다는 모순된 마음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집으로 올라와 컴퓨터를 켜고 카드 리더기에 메모리 카드를 꽂는 동안 심장은 마치 처음 영업 현장에 나가던 신입 시절처럼 요란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폴더 안에 줄지어 뜨는 날짜와 시간들을 확인한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영상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개의 파일에서는 별다를 것 없는 화면만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출퇴근할 때 지나던 도로, 우리가 함께 분당 근처로 나갔던 주말 풍경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낮에 찍힌 영상 속에서 아내는 늘 보던 그 모습 그대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나는 그 장면들을 보며 잠시 내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날짜가 찍힌 한 파일을 열었을 때 나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내가 차에서 내려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잡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방향이 집도 병원도 아닌 번화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모텔 쪽을 향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카메라는 멀리서 비스듬히 그 장면을 담고 있었지만 그 남자의 옆모습과 걸음걸이, 아내와 나란히 손을 잡고 움직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의심하며 영상을 여러 번 되돌려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비슷한 사람일 거라고 우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화면 속 여자의 어깨 라인, 머리 모양, 차에서 내릴 때의 동작, 모두가 내가 수십 년 동안 지켜봐온 아내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옆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도 전혀 생소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한두 번은 본 듯한, 아내가 병원 이야기를 할 때 이름까지는 기억하지 못해도 얼핏 떠올렸던 얼굴과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아마 병원 동료일 것이라는 생각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의자에서 일어날 힘조차 잃었습니다. 어젯밤 침실에서 들었던 이름이 더 이상 단순한 실수일 수 없다는 사실이 화면 속 장면과 함께 내 앞에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해 온 아내가 정말로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내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러가며 다시 확인하고 있다는 현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재생했고 반복할수록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이트 근무를 마치고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왔어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신발을 벗고 들어오면서도 어딘가 내 표정을 힐끔거리는 듯 했지만 나는 일부러 그 시선을 피해 소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에서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분노는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감정만 앞세워 소리를 지르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고 그런 만큼 다음 단계를 차분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컸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본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몸은 회의실과 거래처 사무실을 오갔지만 마음은 늘 컴퓨터 화면, 속 그 모텔 입구에 가서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객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중간에도, 웃는 척하며 명함을 건네는 순간에도 아내와 손을 잡고 걸어가던 그 남자의 뒷모습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동료들이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며 컨디션을 걱정했지만 나는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영상을 본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안고 하루를 버티고 있는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집에 돌아가 아내를 몰아붙이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의 치킨 짧은 장면 하나만으로는 법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분노에 휩쓸려 성급하게 움직였다가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을 하든 위자료를 청구하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두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거실 불만 켜놓은 채 노트북을 열고 성남과 분당 일대에서 운영되는 사설조사 업체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로 탐정을 찾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수치스럽게 느껴졌지만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몇 군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아본 끝에 법원 근처에서 오래 일했다는 한중년 탐정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성남지원 인근의 작은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그는 머리가 많이 희끗해진 50살이 훌쩍 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자신을 수십 년 동안 부부싸움과 불륜 사건만 파고들어 온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가져간 블랙박스 영상을 묵묵히 다시 재생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본 그는 화면을 멈춘 뒤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이 정도 상황이면 의심이 아니라 거의 확신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만들려면 날짜와 장소, 상대 남자의 신원까지 뚜렷하게 드러나는 기록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일주일 정도 집중해서 추적하면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모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비용은 대략 180만 원 정도 들 거라고 했고 결과에 따라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내 월급과 생활비를 생각하면 결코 가벼운 액수는 아니었지만 이미 내가 본 장면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쪽이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계약서에 서명했고 선금을 이체하는 순간 손끝에 다시 한번 긴장이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탐정의 추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아내의 근무표와 일과 패턴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몇 시에 집에서 나가고 어느 요일에 데이 근무와 이브닝, 나이트가 배치되는지, 쉬는 날에는 보통 어떤 동선을 보이는지 알아야 효율적으로 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돌아와 던져두는 가방 속 근무표를 몰래 찍어보내며 아내의 스케줄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첫날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내가 알고 있던 것처럼 병원으로 출근했다가 퇴근 시간에 맞춰 집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둘째 날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연락이 왔지만 탐정은 조급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런 일은 상대가 방심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 날 저녁 나는 퇴근길에 탐정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낮에 아내가 집에서 나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 병원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 쪽으로 이동했고 역 근처의 한 카페에서 어떤 남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사진 속 남자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아내와 함께 모텔 입구를 향해 걷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말끔하게 차려입은 얼굴이었습니다. 둘은 카페에서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나란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탐정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뒤따랐고 결국 두 사람이 골목 안쪽에 있는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입구에서 나란히 서서 잠시 주변을 살피다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문을 열고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 그리고 약 2시간쯤 지난 후 다시 함께 나와 헤어지는 모습까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메신저로 받아 화면을 넘겨 보던 순간의 느낌은 블랙박스를 처음 열어보았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눈앞에 놓인 것은 더 이상 흔들리는 영상도 내가 잘못 본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끼어들 여지도 없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내 아내와 다른 남자가 나란히 모텔 앞에 서 있는 사진 한 장 한 장이 오래 버텨온 내 결혼 생활에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종지부를 찍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받은 사진들을 아무리 다시 들여다봐도 이미 머리로 알고 있던 사실이 가슴 한가운데로 박혀 들어오는 느낌은 또 달랐습니다. 몇 달 동안 함께 웃고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자던 아내가 그 시간들 중 일부를 잘라내 전혀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현실이 선명한 이미지로 눈앞에 펼쳐지자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추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아내는 늘 그랬던 것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고 나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평소와 다름없는 일요일 아침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도시 어딘가에서는 그녀가 병원 대신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탐정이 실시간으로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카페에서 남자와 만난 뒤 골목 안 모텔로 들어갔고 또 다른 날에는 그 남자가 사는 강남 쪽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병원, 집, 그리고 그 남자의 집. 아내의 하루는 그렇게 세 개의 무대 위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추적이 끝났을 때 탐정은 두툼한 봉투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리된 보고서와 함께 수십 장의 사진과 여러 개의 영상 파일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둘이 마주 서 있는 사진들, 카페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사진들, 모텔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찍힌 출입 기록까지 빠짐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탐정은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날짜와 시간, 장소와 상대, 남자의 얼굴까지 모두 드러나 있으니 더 보태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거실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다가 결국 의자에 앉아 한 장 한 장 자료를 꺼내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넘길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라는 여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고서 첫 장에는 상대 남자의 이름과 기본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박지훈, 아내와 같은 병원 심장내과에서 근무하는 전문의, 40을 간 넘긴 나이,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병원에 자리를 잡은 엘리트. 병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프로필 사진, 쇼크는 흰 가운을 입고 점잖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미소는 내가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으로 본 그 얼굴과 정확히 캡쳐졌습니다. 탐정의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 내려가다 보니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부터 어떻게 비뚤어지기 시작했는지 대략적인 윤곽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병동에서 함께 근무하는 의사와 수간호사로서 업무적인 대화를 자주 나누는 사이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무 후 병원 근처 카페에서 둘만 따로 커피를 마시는 날들이 조금씩 늘어났고 어느 순간부터는 퇴근 후 강남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서로의 일정을 맞춰 시간을 보내는 관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정리된 날짜들을 세어보니 최소한 반년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매주 두세 번씩 만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속아왔는지 하나씩 계산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번 주는 나이트가 많아서 아마 얼굴 보기 힘들 것 같다고 말하던 날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는 박지훈과 함께 보내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 병원에서 야근이 길어질 것 같다고 했던 날, 동료들과 회식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연락했던 날, 내가 별 의심 없이 고생 많다, 조심히 들어와라고 답장을 보냈던 수많은 밤들이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보고서 중간에는 탐정이 촬영한 영상 장면들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을 때 두 사람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는 모습, 길을 건너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여유롭게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 그 장면들은 단순히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만나는 사이의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정이 깊게 스며든 오래 사귄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실이 나에게는 오히려 더 큰 상처였습니다. 만약 한두 번의 실수였다고, 술김에 저지른 일회성바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이라면 분노 속에서도 어떻게든 이해의 여지를 찾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몇 달 동안 계획적으로 이어져 온 불륜이었고 그 안에는 분명한 감정까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아내를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람임에도 보고서 위에 적힌 이름과
내 앞에서 평범한 표정을 짓는 얼굴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탐정의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병원 안에서도 여러 차례 은밀하게 접촉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빈 병실이나 야간에 쓰지 않는 휴게실에서 둘이 단둘이 있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었고, 근무 중에도 틈이 날 때마다 복도 끝이나 비상계단 근처에서 짧게 만나 대화를 나누거나 가볍게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나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손이 저절로 움켜쥐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까지 대담하게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덮고 나니 그동안 집에서 보였던 아내의 모습들이 하나씩 다른 색으로 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조금 더 공들여 하던 날들, 괜히 새 속옷을 샀다며 웃던 날들, 나는 그것을 나이 들어가는 스스로를 위해 기분 전환을 하는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그 모든 변화가 박지훈을 향한 준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볼 때마다 화면을 내 쪽에서 살짝 돌려두던 습관, 메시지가 오면 바로 확인하고 재빨리 창을 닫던 손놀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가장 화나게 만든 것은 아내가 집 안에서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범한 아내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저녁이면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놓고, 명절이면 양가 부모님 안부를 먼저 묻고, 주말이면 피곤하다면서도 나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한 손으로는 나와 주말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 다른 손으로는 다른 남자와 호텔과 오피스텔을 오가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몇 달 동안이나 아무렇지 않게 이어왔다고 생각하니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 인간에 대한 신뢰 자체가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아내가 박지훈과 모텔에서 몇 시간을 보낸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집에 돌아와 나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반찬들을 챙겨주며 하루 어땠냐고 묻고 나의 회사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겠죠. 그렇게 평범한 아내의 얼굴을 하고 있다가 밤이 되면 같은 침대에서 내 곁에 누워 잠자리를 함께 하면서도 머릿속 어딘가에는 전혀 다른 남자의 얼굴이 자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탐정이 건네준 자료 중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일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전체를 복사한 것은 아니어서 모든 내용을 알 수는 없었지만 캡처된 화면, 속말투와 이모티콘들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짐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오늘도 너무 보고 싶었다. 병동에서 마주치면서도 못 본 척하는 거 너무 힘들다 같은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여러 번 화면을 끄고 싶어졌습니다. 아내가 나와는 한 번도 나누지 않았던 말투로 다른 남자에게 그리움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자 가슴이 깊이 베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 남자의 어떤 점이 아내를 끌어당겼을까? 의사라는 직업, 나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 깔끔한 말투와 매무새, 그런 것들이 중년의 아내에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설렘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나에게는 없는 어떤 다정함이나 환자와 보호자 앞에서 보여주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 아내의 눈에는 특별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아닌 누군가가 아내의 마음과 시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이 모든 사실을 혼자서 견뎌야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고, 그렇다고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회사와 집을 오가는 일상을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출근길에는 넥타이를 매면서도, 퇴근길에는 동료들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모텔 입구와 카페 창가 자리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 앞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남편인 척 웃어야 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도,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면서도 내 안쪽에서는 분노와 배신감, 모멸감이 뒤엉켜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나는 더 이상 이 상태로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삶을 이어갈 것인지,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하며 사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 번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인지,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이제는 감정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단계는 지나버렸습니다. 법적인 절차와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야 하는 나이가 되어 있었고, 그만큼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 이 문제를 짊어지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특히 이혼과 위자료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려면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많이 맡았다는 서초동의 한 로펌 사이트가 눈에 들어왔고, 나는 그곳에 상담 예약을 넣었습니다. 상담 날, 나는 탐정이 정리해준 모든 자료들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된 USB, 출력된 추적 보고서, 사건 경위를 내가 따로 정리해 놓은 메모까지 빠짐없이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초역 근처를 걸어 올라가는 동안 다리가 내 몸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전 처음 법률 사무소 문을 열면서 정말 이혼이라는 단어를 내 삶에 끌어들이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마지막까지 머리 한쪽을 붙잡고 있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마음으로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4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낯을 가리지 않는, 그러나 쓸데없는 동정도 보이지 않는 단단한 표정으로 나를 맞았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 그녀는 먼저 전체적인 상황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아내가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르던 밤부터 블랙박스 영상, 탐정의 추적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최대한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와 USB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해보던 그는 잠시 화면을 멈추고 이 장면만으로도 이미 상당히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탐정이 찍은 모텔 출입 장면과 카페, 거리 사진들을 천천히 넘기더니 날짜와 시간이 반복적으로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증거의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같은 남자와 여러 차례 모텔을 드나드는 기록이 있다는 점은 법원에서 불륜 관계를 인정하게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라면 이혼 소송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간남인 박지훈을 상대로 별도의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상대 남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는 대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아내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부부의 재산과 혼인 기간, 잘못의 정도에 따라 조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내가 완전히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와 함께 쌓아 올린 십수년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판결문과 숫자로 마무리 짓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양가 부모님 앞에서 했던 약속들, 우리가 함께 버텨온 세월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변호사는 그런 내 표정을 읽은 듯 현실적인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이미 몇 달 동안 반복되어 온 불륜이고 상대에게 감정까지 깊이 개입된 상황이라면 관계 회복은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와 수간호사의 관계라면 앞으로도 일상적으로 얼굴을 마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번 들킨 뒤에도 다시 이어지는 경우를 수없이 봤다는 말이 덧붙여졌습니다. 나는 마지막 기대를 걸듯 물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직접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해볼 수는 없을까요? 서로 솔직하게 털어놓고 변호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미 신뢰가 바닥까지 무너진 상태에서 대화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증거만 지워지고 상황은 더 불리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내게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지금 당장 아내에게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휴대전화와 컴퓨터, 계좌 내역 등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지우거나 주변 사람들과 입을 맞출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끝까지 모르는 척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감정적으로는 잔인하게 느껴질지라도 법적으로는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고 변호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절차와 예상 소요 기간, 비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하고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박지훈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일정과 자료 준비는
최대한 함께 맞추는 편이 좋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전체 과정이 마무리되기까지는 빠르면 반년,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용 이야기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착수금으로 대략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소송 결과와 위자료, 액수에 따라 성공고수는 추가로 7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 월급과 대출 상환 생활비를 생각하면 결코 가벼운 액수는 아니었지만 내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그 정도 비용조차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치러야 하는 값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상담실을 나와 서초동 거리를 걸어 내려오면서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 내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 지금의 상황에서 이혼과 소송을 고민하는 것이 충분히 정당하다는 확인을 전문가에게서 직접 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며칠 동안 혼자서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들이 조금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버텨야 한다는 압박에서 조금 벗어나자 어깨가 전보다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닐까? 변호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법적 절차를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다른 길을 찾아볼 여지가 있는지. 하지만 솔직히 말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의 기만과 불륜을 알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자신은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을 했고 정식 위임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고 동시에 박지훈을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장을 준비했습니다. 진행 과정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느 시점에 어떤 통지가 갈지 차근차근 설명해주며 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일이 알려주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신청을 접수하면 일정 기간 후에는 아내에게도 공식적인 통지서가 송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변호사의 말대로 끝까지 평소와 다름없는 남편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 며칠은 내게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도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면서도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무심코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 아무렇지 않은 듯 웃는 표정을 보면서도 그 얼굴 뒤에 숨겨진 다른 삶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써야 했습니다. 얼마 후 드디어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현관 앞에서 우편함을 열고 흰 봉투를 꺼내는 모습을 나는 거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가정법원이라는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아내의 얼굴빛이 눈에 띄게 흐려졌습니다. 손이 떨리는지 얼마간 그 자리에서 봉투를 제대로 뜯지 못하고 서 있다가 결국 봉투를 찢어 내용물을 꺼낸 아내는 종이를 몇 번이고 눈으로 훑어본 뒤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손에 쥔 통지서를 내게 내밀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이야. 내가 냈어. 아내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걸 내?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도 없이. 나는 더 이상 빙빙 돌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준비해 두었던 노트북과 출력물을 가져와 블랙박스 영상과 탐정이 찍어온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 블랙박스에 잡힌 모텔 입구, 강남거리, 카페 창가, 그리고 탐정이 찍은 고해상도 사진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 2시간 후 다시 함께 나오는 모습까지 차례대로 화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변명을 하려는 듯 입술이 몇 번 움직였지만 사진이 바뀔 때마다 아내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장면들이 이어지자 결국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아내는 자신이 박지훈과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했어. 정말 미쳤었나 봐. 다시는 안 그럴게. 아내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을 한꺼번에 토해내듯 외로웠다는 말, 나에게 서운했던 점, 병원에서 버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등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내 귀에는 그 말들이 더 이상 변명이 아니라 핑계로만 들렸습니다. 몇 달 동안 반복된 배신을 한 번의 실수라는 단어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또 다른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상대가 같은 병원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치는 의사라는 사실은 앞으로도 언제든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이미 마음은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파장은 집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박지훈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원 내부에도 금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 사이에서 어느 의사와 수간호사가 불륜으로 소송까지 갔다더라는 이야기가 돌았고 결국 병원 경영진 귀에도 그 이름들이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를 상대해야 하는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이런 스캔들이 공개적으로 번지는 것을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병원 측은 곧바로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의사인 박지훈과 간호사인 아내가 같은 부서에서 그런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은 병원의 신뢰와 이미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회의 결과 먼저 박지훈에게 정직 3개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의사로서의 직업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것이 공식적인 사유였습니다. 아울러 정직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금과 같은 자리에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많아 다른 부서나 지방병원 계열사로 전보 조치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내부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아내의 상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공식적인 징계를 받지는 않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고 했습니다. 같이 근무하던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곧잘 뒷말의 대상이 되었고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려 해도 누군가의 시선이 쫓아오는 느낌 때문에 하루하루가 버거웠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건의 당사자인 박지훈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계속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큰 부담이자 고통이었습니다. 박지훈 역시 나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개인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재판에서 정해진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을 합치면 적어도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학병원 전문의 자리까지 오른 입장에서 당장 생활이 무너지지는 않더라도 앞으로의 재정 계획과 경력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거기에 의사로서의 평판까지 크게 훼손되면서 병원 밖에서도 좋지 않은 소문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소송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둘은 서로를 위로하며 이 위기를 함께 버텨보자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법원 출석 일정과 병원 징계, 주변의 시선, 경제적인 압박까지 한꺼번에 밀려오자 서로가 서로에게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특히 박지훈은 자신의 경력이 완전히 틀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아내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한편 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정위원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 병원과 집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늘어놓았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돌아오기 힘든 지점을 넘어선 뒤였습니다. 결국 조정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불성립으로 끝났고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소송으로 갈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아내도 점점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과 위자료 조건을 조정한 끝에 결국 합의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조건은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집은 내 명의로 남았고 아내는 정해진 기간 안에 짐을 정리해 나가야 했습니다. 당연히 박지훈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는 것도 전제로 들어갔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자 아내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먼저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함께 채워온 그 집에서 자신의 물건을 상자 몇 개에 나눠 담고 나가는 일이 어떤 기분이었을지는 나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내가 친정으로 돌아갈 용기를 끝내 내지 못하고 부모님께 얼굴을 들기가 어려워 저렴한 월세 원룸을 구해 홀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병원에서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고 근무표에 이름이 올라갈 때마다 숨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직 처분을 마치고 박지훈이 병원에 복귀한 뒤에는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보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불편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걸어야 할지도 어디까지가 서로의 책임인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채 두 사람은 같은 병원에 다니면서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등을 돌리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결국 박지훈에게 나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액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그가 이미 쓴 변호사 비용까지 합치면 총 지출은 3,50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젊은 전문의에게도 적지 않은 돈이었고 그는 결국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손을 벌려야 한다는 사실은 그에게도 큰 수치로 남았을 것입니다. 아내 역시 이혼 과정에서 나에게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합의된 금액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간호사 월급으로는 짧은 시간에 마련하기 힘든 액수였고 아내는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해지하고 몇몇 친구들에게까지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둘이 살며 차근차근 쌓아왔던 결혼 자금과 비상금은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두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보자고 다짐했다던 두 사람도 현실의 벽 앞에서는 점점 서로를 향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병원에서의 입지가 무너지고 다른 병원으로의 이직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박지훈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만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입에서 내 인생이 내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공통 지인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태도에 또 한 번 상처를 받으면서 자신이 믿고 기대었던 사람이 위기 앞에서는 가장 먼저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 듯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은 그렇게 빠르게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서로를 향한 설렘과 기대는 어느새 원망과 후회, 피로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몇 달이 흐른 뒤 박지훈은 결국 서울을 떠나 지방의 작은 병원으로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화려하다고 여겼던 그의 경력에 남은 것은 인사기록, 어딘가에 남아있을 징계 이력과 몇몇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을 스캔들뿐이었습니다. 지방병원으로 내려간 뒤 박지훈의 처지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병원 전문의로 일할 때와 비교하면 근무 환경도 훨씬 열악했고 급여 역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야간 당직은 더 많아졌고 환자 민원은 더 거칠었지만 그가 예전에 쌓아 올린 이름값은 여기에서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나날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아내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져 갔습니다. 아내 역시 결국 병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병동에서 계속 버티기에는 시선도 분위기도 소문도 너무 무거웠던 겁니다. 간호사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병원을 알아보려 했지만 이력서에 이전 근무지를 적는 순간부터 벽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추천서를 부탁할 수 있는 상사도 마땅치 않았고 결국 아내는 동네 골목에 있는 작은 개인의원에 겨우 자리를 얻었습니다. 새 직장의 급여는 예전 대학병원에서 받던 월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원룸 월세와 공과금, 최소한의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빠듯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위에 이혼 과정에서 정해진 위자료까지 갚아 나가야 했으니 아내의 경제적 상황은 한층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길에 들러 옷을 한 벌 산다든지 주말에 친구들과 밥 한 끼 먹는 일을 별로 고민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일들은 모두 사치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작은 지출 하나까지도 계산해야 하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지훈과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뜸해졌습니다. 지방병원에 내려간 박지훈은 새로운 동료들과 시스템에 적응하기에도 벅찼고 자신의 앞가림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남은 아내와 감정적으로 얽혀 있을 여유는 점점 사라졌고 두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안부조차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위해 모든 걸 버릴 수 있을 것처럼 굳게 믿었던 감정들이 현실 앞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흩어져 버린 셈입니다. 한편 나는 이혼 후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상처와 분노, 배신감이 뒤섞여 밤잠을 설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는 서서히 마르는 자국처럼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일에 몰두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오히려 업무 성과는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주말에는 미뤄두었던 운동을 다시 시작했고 예전에 관심만 두고 시도하지 못했던 취미도 하나둘 늘려갔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연스럽게 많아졌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1년쯤 지나서 지인이 주선한 자리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소개팅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나도 모르게 마음가짐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상대를 고를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지, 어떤 신뢰가 쌓여야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뒤로서 알게 된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고 서로의 일상과 가치관을 천천히 확인해가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상처 덕분에 내가 조금은 더 성숙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아내와 박지우는 각자 다른 자리에서 자신들이 만든 결과와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되었겠지요. 안정적이던 직장과 집, 주변의 신뢰와 체면까지 한꺼번에 잃어버린 뒤에야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단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 버린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지금 나는 그날들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숨기고 부인하고 미뤄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늘 우리가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나는 내 삶을 통해 이미 확인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